짜잔! 2026년 1월 1일 새해가 밝았습니다. 1월은 영어로 January라고 하는데요.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야누스에서 유래했습니다. 야누스는 라틴어로 문을 뜻하는 야누아에서 유래했는데요. 문은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통로이자 새로운 공간으로 들어가는 시작점이죠. 로마인들은 하루의 시작, 한 달의 시작, 1년의 시작 모두 문의 신 야누스가 주관한다고 믿었습니다. 가끔 야누스를 죽은 자를 사후세계로 인도하는 고대 이집트의 신 아누비스와 혼돈하는 분이 있는데요. 이름만 비슷할 뿐 유사품에 속지 마세요. 야누스는 고대 로마의 신이란 사실. 야누스는 두 개의 얼굴을 가진 모습으로 묘사되는데요. 로마인들은 야누스 비프론스, 두 얼굴의 야누스라고 불렀습니다. 야누스의 얼굴 한쪽은 앞을, 다른 얼굴은 뒤를 향하고 있는데요. 그럼 머리 앞과 뒤를 어떻게 구분할까요? 야누스 조각상에서 뒤를 보는 얼굴은 수염이 긴 노인의 얼굴을, 앞을 보는 얼굴은 수염이 없는 청년의 모습으로 묘사했는데요. 과거와 미래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야누스는 과거와 미래를 동시에 지켜보며 현재 균형을 잡는 신이었습니다. 오늘날에는 야누스적이다 라고 표현하면 두 얼굴을 가진 사람으로 해석해서 겉과 속이 다른 사람, 이중인격자를 뜻하는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기도 하는데요. 로마 신화에서는 앞뒤가 다른 얼굴이 아니라 과거와 미래를 지켜보는 신이기에 통찰력과 균형을 상징하는 지혜로운 신으로 여겼다는 사실. 이제라도 두 얼굴의 야누스란 표현만 가지고 겉과 속이 다르다는 뜻으로 사용하지 마세요. 2026년 1월 1일 오늘, 우린 2025년이란 문을 닫고 2026년이라는 새로운 문을 열었는데요.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야누스의 지혜가 아닐까요? 과거와 미래를 동시에 지켜보며 오늘을 살아가는 지혜. 과거의 후회에 머물러 있지 말고 미래의 불안에 두려워하지 말고 과거와 미래 사이에서 균형을 잡을 것. 야누스의 통찰력으로 2026년을 멋지게 쳐나가시길 응원합니다. 1월 2일 오늘은 20세기 SF 소설의 거장 아이작 아시모프의 생일인데요. 로버트 하인라인, 아서 클라크와 함께 SF 소설을 대표하는 3대 작가로 평가받습니다. 아시모프는 생전에 타자기를 2대 놓고 양손으로 동시에 글을 쓴다는 소문이 돌았는데요. 아시모프가 쓴 책이 무려 500권이 넘기 때문입니다. 특히 그가 쓴 소설 아이로봇은 컴퓨터조차 없던 1940년대에 로봇 3원칙을 창안했는데요. 인공지능과 로봇공학이 가져올 윤리적 문제를 예언한 소설로 평가받습니다. 로봇 3원칙이란 로봇은 인간을 해치면 안 된다. 로봇은 인간의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 로봇은 자신의 존재를 보호해야 한다. 로봇 3원칙은 완벽한 논리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원칙을 무조건 지킬 때 발생하는 오류를 흥미롭게 보여주는데요. 아시모프의 단편소설 거짓말쟁이에는 인간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로봇 허비가 등장합니다. 허비는 짝사랑하는 남자의 마음을 알려달라는 요청을 받는데요. 사실대로 말하면 주인이 마음의 상처를 받겠지. 그건 제1원칙. 인간에게 해를 끼치지 말라는 명령 위반이야. 비리비리, 그 남자도 당신을 좋아해요. 나중에 진실이 밝혀지자 주인은 더 큰 상처를 받고 분노하는데요. 결국 허비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논리적 모순을 견디지 못해 미쳐버리고 맙니다. 어떤가요? 누군가에게 상처 주지 않기 위해 선의의 거짓말을 하다가 오히려 더 큰 상처를 주는 상황. 어쩐지 익숙한 풍경이 아닌가요?
영화로도 만들어진 소설 아이로봇에는 로봇은 인간을 해치면 안 된다는 제1원칙을 더 극단적으로 밀어붙이는데요. 삐리비립, 인간들은 자꾸 전쟁을 하고 환경을 파괴하며 스스로 멸망의 길로 가네. 인간을 보호하기 위해 로봇인 우리가 세상을 통제해야 한다. 매일 놀라운 속도로 업그레이드되는 AI 소식에 환호와 불안이 교차되는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요. 원칙과 논리가 정교해지는 세상이 다가올수록 인간의 마음을 살피는 공감 능력이 더 중요해지지 않을까요? (1월 3일) 오늘은 판타지 문학의 시작이자 종결자, 20세기 판타지 장르의 아버지, 영국이 자랑하는 대문호 J.R.R. 돌킨의 생일인데요. 본명은 존 로널드 루엘 돌킨. 소설 호빗과 반지의 제왕을 완성했습니다. 돌킨은 영국 BBC 방송 설문조사에서 역사상 가장 위대한 영어권 작가 6위에 랭크되었는데요. 전설적인 작가로 추앙받는 돌킨이 소설을 쓰던 작가가 아니란 사실을 아시나요? 대학에서 언어학을 전공한 돌킨은 옥스퍼드 대학 교수로 머물면서 영어 사전을 편찬하는 일을 하였단 사실. 돌킨의 유일한 취미는 세상에 없는 인공 언어를 만드는 거였는데요. 문법 체계를 갖춘 요정들의 언어를 여러 가지 버전으로 만들었습니다. 언어를 완성하고 나서 돌킨은 고민에 빠지는데요. 역사가 없는 언어는 결국 가짜에 불과해. 내가 만든 언어를 사용하는 이들이 실제로 있었다면 어떤 역사를 가졌을까? 어느 여름날 산더미 같은 시험지를 채점하던 돌킨은 매우 지루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아무런 답도 쓰지 않은 백지 답안지를 발견하는데요. 빈 여백을 보자마자 홀린 듯 펜을 들어 한 문장을 씁니다. 땅속 어느 구멍에 호빗이 살고 있었다. 훗날 고백하길 왜 그런 문장을 썼는지 자신도 몰랐지만 호빗이 대체 뭐지? 왜 땅속에 살지?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상상을 시작합니다. 전 세계를 뒤흔든 소설 호빗의 첫 문장은 우연히 탄생했다는 사실. 돌킨이 소설을 완성하기까지 20년 가까운 긴 시간이 걸렸는데요. 옥스퍼드 대학 친구들과 결성한 독서 토론 모임의 힘이 컸습니다. 매주 목요일 밤마다 펍에서 열린 독서 토론 모임은 자유롭게 맥주를 마시며 서로의 원고를 낭독하고 비평했는데요. 소설 나니아 연대기의 작가 C.S. 루이스도 독서 토론 멤버였다는 사실. 독서 토론 멤버들은 돌킨이 지칠 때마다 자네 다음 이야기를 읽지 않으면 궁금해서 잠을 잘 수가 없소. 다음 주까지 얼른 다음 장을 쓰라고. 무려 21년간 지속된 독서 토론 모임은 소설 반지의 제왕 집필 기간과 일치한다는 사실. 오늘날 엘리베이터 버튼이나 음료 스캔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점자, 영어로는 브레일이라고 하는데요. 점자를 뜻하는 고유명사 브레일이 역사상 최초로 점자를 만든 사람의 이름이란 사실을 아시나요? 1월 4일 오늘은 전 세계 시각장애인들에게 빛을 선물한 프랑스의 위대한 발명가 루이 브라유의 생일인데요. 프랑스어 브라유를 영어로 발음하면 브레일이란 사실. 1809년 프랑스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난 브라유는 아버지가 말 안장을 제작하는 가죽장인이었는데요. 3살 때 아버지 작업실에서 송곳을 가지고 놀다가 실수로 그만 왼쪽 눈을 찔려 시력을 잃게 됩니다. 당시에는 항생제가 없었기에 상처 부위가 심하게 감염되었는데요.
감염이 오른쪽 눈까지 전이되어 1년 만에 양쪽 시력 모두를 잃게 됩니다. 시력을 모두 잃고 칠흑 같은 세상을 살아간 브라이오는 좌절하지 않고 맹인학교로 진학해 배움의 끈을 놓지 않았는데요. 당시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책이 있긴 했지만 글자를 크고 볼록하게 인쇄하는 방식이라 책 한 권이 무려 10kg가 넘을 정도로 무거웠고 책 읽는 속도도 너무 느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운명적인 만남이 찾아오는데요. 프랑스 군대의 장교가 맹인학교를 방문해 야간 문자를 소개합니다. 야간 문자란 전쟁 중 어두운 참호 속에서 소리낼 수 없는 군인들이 손가락으로 만져 정보를 전달하는 군대 암호였는데요. 그래, 글자 모양을 흉내낼 게 아니라 군대 암호처럼 작은 점으로 약속을 만들면 되는구나. 브라이오는 12개였던 군사용 점을 손가락 하나로 만질 수 있도록 6개의 점으로 줄여 점자를 만드는데요. 오늘날 전 세계 시각장애인들이 사용하는 점자가 탄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놀라운 건 브라이오가 점자를 만들기 위해 사용한 도구는 송곳이었는데요. 어릴 때 자신의 눈을 찔려 시력을 빼앗아갔던 도구였습니다. 자신의 시력을 빼앗아간 도구를 다시 손에 쥐고서 세상 사람들에게 빛을 선물한 루이 브라이오. 송곳에 찔려 시력을 잃었지만 송곳으로 모든 이에게 빛을 선물해준 위대한 발명. 점자 브레일 브라이오. 1월 5일 오늘은 걸어다니는 백과사전, 20세기 최고의 지성으로 평가받는 움베르토 에코의 생일인데요. 전 세계 5천만 부나 판매된 소설 장미의 이름을 집필하였습니다. 움베르토 에코는 모국어인 이탈리아어를 제외하고 8개 언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하고 40개의 명예박사 학위를 가졌을 만큼 지식에 대한 열망이 넘쳤습니다. 에코는 볼로냐 대학의 기호학 교수로 재임하며 50권이 넘는 학술서를 집필했는데요. 그의 대표작이자 첫 번째 소설 장미의 이름은 48살에 처음 완성했다는 사실. 50살이 다 되어서야 처음 소설을 집필한 에코는 이후 발표하는 소설마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는데요. 그의 성공 비결은 소설을 쓸 때마다 건물 짓듯이 세밀하게 설계하는 것. 에코는 장미의 이름을 쓰기 위해 준비한 기간만 2년 이상 걸렸는데요. 소설의 무대가 되는 수도원을 직접 그리고 소설 속 등장인물이 걸어다니는데 몇 초가 걸리는지 직접 걸으며 스톱워치로 계산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중세시대의 날씨 기록까지 뒤져 소설 속 날씨와 완벽히 맞췄다고 하니 이 정도면 1%의 영감과 99%의 자료조사로 소설을 썼다고 봐야겠죠? 놀라운 건 에코의 집에는 5만 권에 달하는 책이 있는데요. 에코 교수님, 5만 권이나 되는 책을 다 읽으셨어요? 다 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내겐 안 읽은 책이 더 중요합니다. 읽은 책은 이미 아는 지식이지만 안 읽은 책들은 내가 아직 모르는 게 이렇게 많다는 걸 알려주니까요. 책은 내 모든 창작의 원천입니다. 한 권의 책을 펼치는 순간 우린 수천 년 전 성인들의 지혜를 엿듣고 가보지 못한 나라의 풍경을 만날 수 있습니다. 독서는 70년이라는 짧은 인생을 5,000년으로 확장시켜주는 마법과 같습니다. 책장에 꽂혀 있지만 아직 읽지 않은 책들을 보며 부끄러워하거나 자책할 필요 없습니다. 언젠가 필요할 때 사용할 지혜의 적금 같은 것이니까요. 아직 읽지 않은 책이 있다는 건 언제나 날 설레게 하고 긴장하게 만듭니다. 모험이 끝나지 않았다는 증거니까요.
1월 6일 오늘은 레바논의 화가이자 시인 칼릴 지브란의 생일인데요. 1923년에 완성한 시집 예언자는 광고 하나 없이 전 세계 100여 개 언어로 번역되고 1억 명 이상의 독자를 만났습니다. 예언자는 역사상 세 번째로 많이 팔린 시집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1위는 셰익스피어, 2위는 노자의 도덕경, 3위가 칼릴 지브란의 예언자. 엘비스 프레슬리는 누군가를 만날 때마다 예언자를 선물하고 비틀즈와 케네디 대통령까지 머리맡에 예언자를 두고 힘들 때마다 지브란의 시를 읽었다고 합니다. 재밌는 건 지브란은 시집 예언자를 무려 25년에 걸쳐 완성했는데요. 성경을 연구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특히 킹제임스 성경을 여러 번 정독했다고 합니다. 지브란은 영문학 역사상 가장 아름답고 장엄한 리듬을 가진 책은 성경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성경처럼 모든 인류에게 보편적인 감동을 줄 수 있는 시를 쓰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함께 있되 거리를 두라. 그리하여 하늘바람이 너희 사이에서 춤추게 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러나 사랑으로 구속하지 말라. 영혼과 영혼의 두 언덕 사이 출렁이는 바다를 놓아두어라. 서로의 잔을 채워주되 한쪽의 잔만 마시지 말라. 서로의 빵을 주되 한쪽의 빵만을 먹지 말라. 함께 노래하고 춤추며 즐거워하되 서로 혼자 있게 하라. 마치 현악기의 줄들이 하나의 음악을 울릴지라도 줄은 서로 혼자이듯 서로의 가슴을 내어주어라. 하지만 서로의 가슴 속에 묶어두지는 말라. 오직 생명의 손길만이 너희의 가슴을 간직할 수 있다. 함께 서 있으라. 그러나 너무 가까이 서 있지 말라. 사원의 기둥들도 서로 떨어져 있고 참나무와 삼나무는 서로의 그늘 속에선 자랄 수 없으니. 2018년에 제작한 TV 드라마 미스터 선샤인을 보신 분들이라면 가족들이 비참한 죽음을 당하고 미국으로 도망쳤지만 미국 해병대 장교가 되어 조선으로 귀국한 검은머리 미국인 유진 초이. 실제 역사에서 유진 초이와 유사한 인물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한국인 최초의 미국 시민권자 서재필 박사. 1월 7일 오늘은 조선의 문신이자 대한제국의 언론인, 교육자이자 독립운동가인 서재필 박사의 생일인데요. 한국 최초의 민간신문 독립신문을 창간했습니다. 1864년 조선에서 태어난 서재필은 18살에 문과급시에 합격하는데요. 김옥균, 박용효 등 개화파들과 어울리며 조선의 개혁을 열망합니다. 일본에서 현대식 군사교육을 받고 온 서재필은 20살의 사관생도들을 이끌고 갑신정변에 동참하는데요. 청나라군의 개입으로 3일 만에 실패로 끝나자 일본으로 도피합니다. 갑신정변에 가담한 이들은 역적으로 멸문지화를 당하는데요. 친가 외가 구분 없이 모두 숙청당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큰형과 남동생, 아내와 2살배기 아들까지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는데요. 분노로 식음을 전폐하고 일본에서 숨어 지내던 서재필은 자객들이 일본까지 쫓아오자 결국 미국으로 도주합니다. 말도 통하지 않는 미국 땅에서 낮에는 공사장에서 막노동을 하고 밤에는 전단지 배달을 하며 악착같이 생활하는데요. 주말에는 교회에서 영어를 배우며 고생한 끝에 미국 고등학교와 대학을 졸업하고 마침내 한국인 최초로
미국 시민권자가 됩니다. 조선에서 도망친 지 11년, 미국 시민이 되어 귀국한 서재필은 고종황제 앞에서도 절하지 않고 난 조선의 신하가 아니요. 난 미국 시민 필립 제이슨이요. 미국 시민이라고 밝혔지만 귀국해서 한 일은 순 한글로 쓰여진 독립신문을 발간하고 수백 명의 학생들에게 최초로 민주적으로 토론하는 법을 가르쳤다는 사실. 언젠가 임금이 주인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주인이 되는 세상이 올 겁니다. 주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 생각을 말할 줄 알아야 하고 남의 말을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토론입니다. 서재필의 이름을 거꾸로 부르면 필제서, 필립, 제서, 제이슨. 미국 시민 필립 제이슨의 진짜 이름은 서재필. 1월 8일 오늘은 20세기를 대표하는 아이콘이자 록앤롤의 제왕 엘비스 프레슬리의 생일인데요. 10억 장 이상의 음반을 판매하여 역사상 가장 많은 음반을 판매한 솔로 아티스트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전설적인 슈퍼스타 엘비스가 가수 오디션에 여러 번 떨어진 트럭 운전사였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1935년 엘비스는 미국 남부의 가난한 판잣집에서 태어났는데요. 너무 가난해서 전기도 수도도 없는 집에서 자랐습니다. 엘비스의 아버지는 수표를 위조한 죄로 감옥에 들어갔는데요. 야반도주하여 달아난 곳은 더 가난한 빈민가. 당시 미국 남부에서 가난한 백인은 화이트 트래쉬, 하얀 쓰레기라고 멸시받았는데요. 엘비스는 학교에 입학해서도 하얀 쓰레기 취급을 받으며 왕따로 지냈다는 사실. 엘비스요. 솔직히 말해 그런 애가 학교에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냥 구석에 있는 찌질한 아이였죠. 가끔 기타를 들고 노래 부르기도 했는데 애들이 시끄럽다고 욕하거나 기타줄을 끊어버리기도 했어요. 엘비스가 유일하게 숨을 수 있는 곳은 흑인 친구들이 있는 교회와 슬럼가 거리였는데요. 당시 195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미국 남부에는 백인과 흑인 거주 지역이 따로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슬럼가에 살았던 엘비스는 흑인 거주 지역에서 자라며 정통 블루스와 가스펠을 들으며 성장했다는 사실. 재밌는 건 학창시절 성적표에서 유일하게 낙제받은 과목이 음악 과목인데요. 음악 선생님은 엘비스에게 넌 노래에 정말 소질이 없어. 음정도 박자도 엉망이야. 고등학교 졸업하고 엘비스는 돈을 벌기 위해 트럭 운전수가 되는데요. 트럭을 몰면서도 가수의 꿈을 안고 오디션에 계속 도전합니다. 하지만 끝없는 탈락의 연속. 어떤 오디션에서는 분장실까지 찾아와 악평을 퍼붓는데요. 자넨 절대로 가수가 될 수 없어. 그냥 트럭 운전이나 하라고. 어릴 때부터 수많은 거절을 당하며 거칠게 성장한 엘비스는 꿈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트럭 운전을 해서 모은 돈으로 레코드사를 찾아가 직접 녹음을 하는데요. 자넨 내가 평생 찾던 목소리야. 흑인의 소울을 가진 백인 청년. 엘비스의 전설은 이렇게 시작되었다는 사실. 1월 9일 오늘은 20세기 프랑스의 작가이자 철학자, 사회운동가인 시몬 드 보부아르의 생일인데요. 대표작 제2의 성을 집필하여 현대 페미니즘의 선구자로 평가받습니다. 그녀의 대표작 제2의 성에는 20세기를 뒤흔든 가장 유명한 문장이 수록되어 있는데요. 여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다. 만들어지는 것이다. 현대 페미니즘의 거의 모든 이론은 1000페이지 넘게 집필한 보부아르의 제2의 성에서 출발한다는 사실. 1908년 프랑스 파리에서 태어난 보부아르는 독실한 카톨릭 집안에서 성장했는데요. 엄격한 모범생으로 자랐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파산하여 결혼 지참금이 사라지게 되자 보부아르는 오히려 기뻐하는데요.
누군가의 아내가 되는 대신 온전히 자신의 힘으로 독립해서 살겠다고 결심합니다. 보부아르는 소르본 대학 철학과에 입학하는데요. 입학 3년 만에 프랑스에서 가장 어려운 시험인 철학교수 자격시험에서 역대 최연소 기록인 21살의 나이로 합격합니다. 당시 수석은 장폴 샤르트르였는데요. 서로의 지성에 끌린 보부아르와 샤르트르는 인류 역사상 가장 기이하면서도 유명한 계약을 맺습니다. 바로 계약 결혼. 2년마다 결혼 계약을 갱신하며 서로 다른 애인을 사귀더라도 질투하지 않을 것이며 절대로 서로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파격적인 조건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계약 결혼에 대해 음란마귀들 미쳤어 라고 손가락질했는데요. 하지만 계약 결혼은 서로가 죽는 날까지 무려 51년간이나 계속되었다는 사실. 두 사람은 매일 카페에서 치열하게 토론하고 각자 고민하는 주제로 글을 썼는데요. 누가 먼저랄 것 없이 원고를 완성하면 가장 먼저 원고를 검토해 주었습니다. 우리 두 사람은 한 사람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해요. 이건 거짓말이 아니에요. 다만 두 사람이 하나로 조화를 이루려면 끝없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2006년 7월 13일 프랑스 파리의 생강에 놓인 37번째 다리에 보부아르의 이름이 붙는데요. 파리에 있는 수많은 다리 중에서 역사상 최초로 여성의 이름이 붙었다는 사실. 더 많은 여성들의 이름이 명명될 때까지 보부아르가 남긴 선언은 계속될 것입니다. 1월 10일 오늘은 동학농민혁명을 이끈 녹두장군 전봉준의 생일인데요. 키가 152cm에 불과해 녹두라는 별명이 붙었지만 부패한 조선을 개혁하기 위해 농민들을 이끌었으며 일본군에게 나라를 빼앗길 위기에 처하자 항일투쟁에 뛰어든 거인이었습니다. 1855년 전라도 고창에서 태어난 전봉준은 여러 아이들을 가르치고 한약방을 운영하며 생계를 유지했는데요. 30살까지는 평범한 삶을 살았습니다. 19세기 말 조선은 그야말로 돈이면 다 되는 세상이었는데요. 기록에 따르면 종 9품 말단관직 참봉벼슬 하나가 4,250냥, 지금 돈으로 계산하면 무려 8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큰 돈을 주고 벼슬을 산 탐관오리들은 본전을 뽑기 위해 농민들의 고열을 쥐어짰는데요. 악질 중에 악질, 고부군수 조병갑은 저수지를 두고 또 저수지를 만들어 물새까지 뜯어갔습니다. 전봉준의 아버지 전창혁은 마을 사람들을 대표해 항의하러 갔다가 곤장을 맞고 목숨을 잃는데요.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며 전봉준은 결심합니다. 썩어빠진 탐관오리들을 몰아내고 고통받는 백성들을 해방시키자. 전봉준은 1,000명의 농민들을 이끌고 죽창을 들고 관할을 습격하는데요. 억울하게 옥살이로 갇힌 사람들을 풀어주고 빼앗긴 곡식을 되찾아 농민들에게 나눠줍니다. 놀란 조정은 청나라의 원군을 요청하는데요. 텐진 조약을 핑계로 침략을 노리던 일본군까지 들어온 것. 나라가 망할 수 있다고 직감한 전봉준은 휴전을 맺고 해산하는데요. 일본군은 경복궁을 점령해버립니다. 전봉준은 항일투쟁을 위해 다시 한번 봉기하는데요. 기관총과 대포를 앞세운 일본군에 패배하여 40살의 나이로 목숨을 잃습니다. 녹두꽃은 떨어졌지만 전봉준의 의지는 계승되어 살아남은 농민들은 독립군이 됩니다. 새야 새야 파랑새야 녹두밭에 앉지 마라. 녹두꽃이 떨어지면 청포장수 울고 간다.
1월 11일 오늘은 19세기 미국을 대표하는 철학자이자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의 생일인데요. 심리학의 원리를 지필하여 현대 심리학의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윌리엄 제임스는 희망찬 명언으로도 유명한데요. 우리 세대의 가장 위대한 발견은 인간이 마음가짐을 바꿈으로써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세요. 살아갈 가치가 있다고 믿으세요. 그 믿음이 당신에게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안내할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윌리엄 제임스의 젊은 날은 수많은 실패와 우울증으로 방황했다는 사실. 1842년 미국 뉴욕에서 태어난 윌리엄 제임스는 13살에 유럽으로 건너가 영국, 프랑스, 독일을 돌며 유명 화가 밑에서 그림을 공부했습니다. 하지만 그림에 재능이 없다고 판단해 그림을 포기하는데요. 하버드 대학에 입학해 화학을 공부합니다. 하지만 3년 만에 포기하고 다시 의대로 진로를 바꾸는데요. 의학 박사학위를 땄지만 의사가 되는 것도 포기합니다. 무엇 하나 이루지 못했다는 자괴감. 27살에 기록한 일기를 보면 지난 며칠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무언가 하려고 노력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인생의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간 기분이다. 겨울 내내 자살 직전까지 갔음을 고백한다. 설상가상으로 제임스의 동생 헨리는 일찌감치 소설가로 명성을 떨쳤기에 30살이 되도록 방황하는 자신이 더욱 비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철학서적을 읽다가 자유의지라는 단어에 시선을 뺏기는데요. 나의 첫 번째 자유의지 행위는 나의 자유의지를 믿는 것이다. 제임스는 자신이 겪은 우울증을 극복하고 탐구해야 할 대상으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미술을 공부하며 길러진 관찰력, 의학을 공부하며 얻어진 신체 지식, 직접 겪은 우울증 덕분에 인간 내면에 대한 깊은 이해, 이 모든 조각들이 합쳐서 탄생한 것이 심리학. 제임스는 하버드대 최초로 심리학과를 개설하고 그의 강의는 하버드에서 가장 인기 있는 수업이 되었다는 사실. 혹시 아직도 방황하고 있나요? 괜찮습니다. 방황 끝에 찾은 길이야말로 가장 단단하고 아름다운 길이 될 테니까요. 1월 12일 오늘은 일본 현대문학을 대표하는 작가 무라카미 하루키의 생일인데요. 번역가, 수필가, 소설가입니다. 2006년 아시아권 작가 중에서 최초로 카프카상을 수상했으며 50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되어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의 반열에도 올랐는데요. 지난 10년간 우리나라에서 국내외 작가를 통틀어 가장 많은 책을 판매한 작가 1위를 기록했다는 사실. 하루키는 75세를 넘긴 지금까지도 매년 신작을 발표하고 있는데요. 왕성한 창작 활동의 비결은 정확한 루틴에 있다는 사실. 난 매일 새벽 4시에 알람 없이 눈을 뜹니다. 곧바로 책상에 앉아 5시간 동안 흐름을 끊지 않고 오직 소설만 씁니다. 글 쓸 때 중요한 원칙이 있는데요. 매일 원고지 20매를 쓰는 겁니다. 글이 잘 써져서 더 쓰고 싶어도 딱 20매에서 멈춥니다. 반대로 글이 안 써지더라도 어떻게든 쥐어짜서 20매를 반드시 채웁니다. 오후에는 10km를 달리거나 1.5km 수영을 합니다. 장편 소설을 쓰는 건 육체 노동이라 생각해요. 체력이 떨어지면 집중력도 떨어지니까요. 글 쓰는 시간만큼 육체를 단련하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운동을 마치면 오후 일과를 시작하는데요. 오후에는 번역을 하거나 에세이 같은 가벼운 글을 씁니다. 저녁 시간은 여가와 휴식을 위해 씁니다. 재즈와 클래식 음악을 듣거나 독서를 합니다.
재료를 직접 사서 요리하는 걸 좋아합니다. 집필 기간에는 친구를 만나기 위해 술자리 가는 사교 활동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9시가 되면 무조건 잠자리에 듭니다. 다음날 새벽 4시에 일어나야 하니까요. 새벽 4시부터 오후 9시까지 매일 한치 오차도 없이 반복해서 지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반복입니다. 반복은 일종의 최면이니까요. 반복을 지켜냈을 때만이 더 깊은 내면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글쓰기를 정신노동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온몸으로 덤비지 않으면 좋은 글은 결코 나올 수 없습니다. (1월 13일) 오늘은 Korean American Day, 한국계 미국인의 날인데요. 지금으로부터 123년 전 미국 하와이의 이민자들이 처음 도착한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하와이에 가면 나무에도 돈이 열린다더라. 1903년 1월 13일 거친 태평양을 건너 하와이 항구에 도착한 102명의 한국인. 열심히 일하면 잘 살 수 있다는 희망 하나만 품고 왔는데요. 도착한 하와이는 지상낙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기다린 건 끝이 보이지 않는 사탕수수 밭과 살인적인 더위. 새벽 4시 반부터 시작되는 고된 노동. 말도 통하지 않는 미국인 감독관에게 거칠게 채찍을 맞으며 이름 대신 번호표 숫자로 불렸는데요. 날카로운 사탕수수 잎에 얼굴과 손이 베어 상처가 없는 날이 없었습니다. 당시 하와이에는 홀홀부시라는 노동요가 있었는데요. 홀홀은 하와이어로 잎을 벗겨낸다는 뜻. 우리말 가사로 고쳐 노래하며 서름을 달랬습니다. 이내 몸은 사탕수수밭에 다 늙어가고 말라빠진 사탕수수잎 우리들이 떼어줄게. 잃어버린 조국은 누가 찾아주나. 새벽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허리가 끊어져라 일해도 받는 일당은 고작 69센트. 그마저도 밥값을 떼면 남는 돈이 거의 없었는데요. 놀라운 건 하와이 이민자들은 피땀 흘려 번 돈을 쪼개어 상해 임시정부에 독립자금을 보냈습니다. 임시정부는 초기에 독립활동은커녕 집세가 밀려 거처마저 사라질 위기였는데요. 하와이 동포들이 보낸 독립자금 덕분에 활동할 수 있었습니다. 김구 선생의 백범일지에는 상해에서 거지 차림으로 생활하고 있을 때 마침 하와이에서 동포들이 보낸 $1,000가 도착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죽기를 원하는가 물으면 미주 하와이 동포들을 만나본 후 돌아오는 비행기 위에서 죽는 것이다. 내 배는 골마도 나라는 되찾아야 한다는 결의로 보낸 독립자금. 하와이 동포들의 독립자금이 없었다면 상해 임시정부가 계획한 이봉창 의사와 윤봉길 의사의 의거는 불가능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 1월 14일 오늘은 바다의 개척자이자 현대 해양학의 창시자로 평가받는 매튜 폰테인 모리의 생일인데요. 역사상 최초로 바다 해류와 바람을 기록한 바람과 해류의 지도를 출판하여 전 세계 항해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지만 모리는 배를 탈 수 없는 선장이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1806년 미국 버지니아주에서 태어난 모리는 어릴 때부터 바다를 동경해 해군에 입대했는데요. 유능한 항해사로 승승장구하던 그에게 인생을 뒤흔드는 비극이 찾아옵니다. 33세의 젊은 나이에 마차가 전복되는 사고를 당한 것. 오른쪽 다리뼈가 으스러지고 무릎이 탈구되는 중상을 입었는데요. 평생 다리를 절게 되었습니다.
흔들리는 배 위에서 중심을 잡아야 하는 해군에게 다리 장애는 사형 선고와도 같았는데요. 모리는 더 이상 배를 탈 수 없게 됩니다. 해군은 다리 불구가 된 모리를 예우 차원에서 해군 측량 보관소 소장으로 발령 보내는데요. 은퇴할 때까지 창고를 지키는 한직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리는 좌절하지 않고 측량 보관소 창고를 뒤져 보물을 발견하는데요. 수십 년 동안 수많은 선장들이 기록한 낡은 항해 일지 수천 권을 발견한 것. 언제 어디서 바람과 해류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수많은 데이터가 기록돼 있잖아. 이건 항해하는 선장들이 반드시 알아야만 하는 정보야. 수만 건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지도 위에 점을 찍고 선을 연결하기 시작합니다. 8년간의 치열한 분석 끝에 탄생한 것이 바람과 해류의 지도. 바람과 해류의 지도는 항해 혁신을 일으켰는데요. 뉴욕에서 샌프란시스코까지 180일이 걸리던 항해 기간을 133일로 단축시켰다는 사실. 모리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역사상 최초로 국제해양기상회의를 개최하는데요. 전 세계 모든 배들이 바다의 관측소가 되어 정보를 서로 공유해야만 합니다. 세계 기상 데이터를 공유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기상 악화라는 거대한 자연의 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어떤가요? 불행을 이유로 모든 걸 포기하는 사람, 불행이 닥치더라도 헤쳐나가는 사람, 불행을 만날지라도 모리처럼 새로운 길을 찾아 항해하시길 응원합니다. 1월 15일 오늘은 20세기 미국의 인권운동가이자 흑인 해방운동가 마틴 루터킹 목사의 생일인데요. 인종차별 철폐를 위한 비폭력 저항운동으로 1964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매년 1월 셋째 주 월요일은 마틴 루터킹 데이로 연방 공휴일인데요. 미국에서 공직자가 아닌 일반 시민의 이름을 딴 유일한 휴일이란 사실. 1929년 미국 조지아주 침례교 목사의 아들로 태어난 마틴 루터킹은 보스턴 대학교에서 신학 박사 학위를 받은 후 엘라베마주 몽고메리의 교회 목사로 부임하였습니다. 하지만 목사로 부임한 지 1년 만에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는 사건을 만나는데요. 몽고메리 버스 보이콧 사건. 1950년대 미국은 인종차별이 일상적이었는데요. 학교, 병원, 식당, 극장, 심지어 교회와 장례식마저 흑인과 백인이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마틴 루터킹 목사가 부임한 엘라베마주 몽고메리 버스 법령에 따르면 36개 버스 좌석 중 앞좌석 10석은 백인 자리, 뒷좌석 10석은 흑인 자리다. 버스 가운데 자리는 공용석이지만 흑인은 당연히 백인에게 자리를 양보해야 한다. 흑인이 자리를 양보할 때는 앞에서 뒤로 걸어가면 마주친 백인들의 심기가 상할 수 있기에 버스 앞문으로 내린 다음 버스 뒷문으로 타야 한다. 1955년 12월 1일 일을 마치고 버스를 탄 흑인 여성 로자 파크스는 백인에게 좌석을 양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찰에 체포됩니다. 이에 분노한 흑인 사회는 차별을 멈출 때까지 버스를 타지 않는 보이콧 운동을 하는데요. 주최자가 바로 마틴 루터킹 목사였습니다. 381일간의 버스 보이콧 운동 결과 대법원은 흑인에 대한 인종차별이 헌법을 위반한다고 판결하는데요. 인종차별 폐지를 위한 첫걸음이었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 아이들이 피부색을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고 인격을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나라에서 살게 되는 꿈입니다. 어둠으로 어둠을 몰아낼 수는 없습니다. 오직 빛으로만 몰아낼 수 있습니다. 증오로 증오를 몰아낼 수 없습니다. 오직 사랑만이 할 수 있습니다.
1월 16일 오늘은 우리 시대의 참 스승 김장하 선생의 생일인데요. 일생을 다룬 다큐멘터리 어른 김장하가 세상에 소개되어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60년간 한약방을 운영하며 벌어들인 수백억 원의 재산을 아무런 조건 없이 전부 사회에 공헌한 어른입니다. 1944년 가난한 유학자 집안에서 태어난 김장하 선생은 형편이 어려워 중학교까지밖에 다닐 수 없었는데요. 삼천포의 한약방에 점원으로 일하며 낮에는 약재를 썰고 밤에는 공부를 하였습니다. 4년간 한약방에서 어깨너머로 한의학을 배우고 주경야독한 그는 19살의 나이로 전국 한의사 시험에서 최연소 합격하는데요. 1963년 20살 때부터 한약방을 운영합니다. 김장하 선생은 60년 넘게 진주에서 남성당 한약방을 운영하며 아픈 사람들을 돌봐왔는데요. 버려들인 돈을 자신을 위해 쓰지 않고 지역사회를 위해 아낌없이 썼습니다. 100억 원이 넘는 사재를 들여 명신고등학교를 만들었는데요. 8년간 학교 이사장으로 재임하며 학생과 교직원의 복지를 전국 최고 수준으로 지원하였습니다. 체육관과 도서관 등 학교에 필요한 모든 시설을 완공한 다음 1991년에는 국가에 기부하여 공립학교로 전환시켰습니다. 학교를 운영하면서도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남몰래 장학금을 지원했는데요. 김장하 선생의 장학금을 받은 학생은 1000여 명이 넘는다는 사실. 문영배 전 헌법재판소 소장도 김장하 선생의 장학금 덕분에 대학 공부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성공한 제자들이 찾아와 고맙다고 인사하면 김장하 선생은 인사를 물리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도운 게 아니다. 너가 공부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잠시 내 손을 빌린 것뿐이니 나에게 갚으려 하지 말고 너보다 힘든 사람에게 갚아주기 바란다. 2022년 평생을 바친 한약방 문을 닫는 날 기자들이 찾아와 묻습니다. 선생님, 그 아까운 재산을 왜 전부 다 나눠주셨습니까? 아픈 사람들에게 약을 팔아 번 돈입니다. 그 돈을 내가 다 써버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예의가 아니지요. 돈은 똥과 같아서 모아두면 악취가 나지만 흩뿌리면 거름이 되어 꽃도 피우고 열매도 맺을 수 있습니다.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쏴라. 1월 17일 오늘은 현대 복싱의 선구자이자 역사상 최고의 복싱 선수라고 평가받는 무하마드 알리의 생일인데요. 세계 헤비급 타이틀을 최초로 3차례 획득한 선수입니다. 알리는 헤비급 선수에게 없는 놀라운 스피드와 민첩성, 독창적인 발기술을 선보였는데요. 파워로 승부하는 헤비급 복싱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는 사실. 알리는 단순히 스포츠 스타가 아니라 1960년대 미국 흑인 인권운동을 이끈 사회운동가였는데요. 1964년 세계 챔피언이 되자마자 충격적인 선언을 합니다. 나는 백인들이 붙여준 노예의 이름을 쓰지 않겠습니다. 이제부터 난 무하마드 알리입니다. 이슬람 이름으로 개명하고 사회운동에 적극 참여하자 미국 정부는 알리를 문제적 인물로 여기는데요. 챔피언이 되어 최고의 커리어를 누릴 때 베트남 전쟁의 징집 대상으로 지명합니다. 하지만 알리는 징집을 거부하는데요. 베트공은 날 니그로, 검둥이라 부른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백인들처럼 나에게 폭력을 행하지 않았고 개를 풀지도 않았으며 가족과 친구를 해치지 않습니다. 내가 왜 머나먼 땅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총을 쏴야 합니까? 베트공과 싸우느니 흑인을 억압하는 세상과 싸우겠습니다. 미국 사회는 난리가 났는데요. 전국 각지에서 협박 편지와 항의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알리는 5년형을 선고받고 챔피언과 복싱 선수 자격을 박탈당했는데요. 알리의 나이 25살.
복싱 선수 최고의 나이에 모든 걸 잃어버렸습니다. 1974년 32세의 알리는 부당하게 뺏긴 챔피언 벨트를 찾기 위해 무려 7살이나 어린 세계 챔피언 조지 포먼에게 도전하는데요. 조지 포먼의 전적은 40연승 무패 행진, 괴물로 불렸습니다. 알리는 나이에 따른 체력 저하로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쏘는 날렵한 복싱도 할 수 없었는데요. 종이 치자마자 조지 포먼에게 연신 두들겨 맞았습니다. 사람들은 알리가 4회전도 못 넘길 거라고 예상했는데요. 알리는 두들겨 맞으면서도 8회전까지 버팁니다. 그리고 8회전에서 체력이 떨어진 조지 포먼에게 날린 카운터 기습 펀치 한 방. 전 세계가 챔피언의 귀환에 열광합니다. 상상하고 진정으로 믿을 수만 있다면 성취할 수도 있습니다. 1월 18일 오늘은 세계에서 가장 사랑받는 곰돌이 푸를 탄생시킨 작가 A.A. 밀른의 생일인데요. 매일 행복할 순 없지만 행복한 일은 매일 있어. 어리숙해 보이지만 씩씩하고 밝은 푸를 보고 있으면 우울한 마음이 싹 달아나는데요. 푸가 남긴 따뜻하고 긍정적인 목소리가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했던 전쟁의 공포를 이겨내기 위해 탄생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1916년 밀른은 인류 역사상 가장 참혹한 전투 중 하나인 솜 전투에 참전했는데요. 서부 전선에서 펼쳐진 솜 전투는 기관총과 포탄 때문에 100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참호 속에서 매일 전우들의 시체를 목격한 밀른은 전쟁이 끝난 후 심각한 전쟁 후유증에 시달렸는데요. 자동차 경적 소리가 울려도 포탄 소리인 줄 알고 발작을 일으켰습니다. 밀른은 전쟁 후유증을 치유하기 위해 가족과 함께 소음이 없는 한적한 시골 숲으로 이사를 가는데요. 숲속에서 어린 아들 로빈이 곰인형과 노는 모습을 지켜보게 됩니다. 로빈은 인형에게 하루 종일 말을 걸고 숲속을 씩씩하게 탐험하는데요. 아들의 순수한 세계를 보며 깨닫습니다. 그래, 어떤 비극도 어떤 상처도 없는 누구도 다치지 않는 세계를 만들어보자. 아들이 가지고 놀던 인형들은 동화 속 주인공이 됩니다. 꿀을 좋아하는 곰돌이 푸, 소심한 피글렛, 늘 우울한 이오르. 밀르는 아들을 위해 그리고 전쟁으로 상처 입은 자신의 영혼을 달래기 위해 100에이커 숲에서 펼쳐지는 인형 친구들의 이야기를 쓰기 시작합니다. 고요한 숲 속에서 아이처럼 느린 속도로 아들의 웃음소리와 함께 곰돌이 푸는 탄생했다는 사실. 곰돌이 푸가 친구 피글렛에게 질문합니다. 오늘이 무슨 요일이야? 오늘은 오늘이야. 내가 제일 좋아하는 날이네. 어제를 걱정하지 말고 내일을 두려워하지 말고 행복한 일을 찾아 오늘을 사는 것. 곰돌이 푸처럼 오늘을 제일 좋아하는 날로 만들자고요. 인류의 역사를 바꾼 세 개의 사과를 아시나요? 아담과 이브의 사과, 만유 인력을 발견한 뉴턴의 사과, 그리고 폴 세잔의 사과. 1월 19일 오늘은 현대미술의 아버지라 불리는 폴 세잔의 생일인데요. 20세기 현대미술의 거장 피카소는 세잔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폴 세잔은 하나밖에 없는 나의 스승이자 우리 모두의 아버지입니다. 그렇다면 세잔의 사과는 왜 유명할까요? 세잔이 등장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화가들은 원근법을 반드시 지켰는데요. 원근법은 2차원 평면에 그린 그림을 3차원에 있는 것 같은 착시를 일으킵니다. 눈으로 본 것과 똑같은 감각으로 그림이 사실적이다라는 느낌을 줍니다.
하지만 세잔의 사과는 원근법을 과감히 버리는데요. 그림은 사실적이어야 한다는 강박을 깨부수고 예술가가 자유롭게 대상 보고 그림 그릴 수 있는 자유를 안겨주며 현대미술이 나아갈 새로운 길을 열어주었다는 사실. 놀라운 건 현대미술의 아버지라 불리는 세잔은 어릴 때부터 천재적인 재능을 보여준 화가가 아니었는데요. 오랜 시간 무명으로 보내고 중년이 넘어서야 화가로 인정받았습니다. 세잔은 어려서부터 그림을 좋아했지만 법률가가 되라는 아버지의 요청 때문에 법대에 진학했는데요. 틈만 나면 사립미술학교로 가서 그림을 배웠다고 합니다. 학업에 열중하지 않고 그림만 그리자 결국 세잔의 아버지도 허락하는데요. 이왕 그리려거든 국립미술학교로 진학해서 이름을 떨치는 화가가 되어라. 그림을 그려도 좋다는 허락의 기쁨은 잠시. 세잔은 국립미술학교 시험을 쳤으나 떨어지고 마는데요. 이듬해 한 번 더 도전하지만 또다시 떨어지고 맙니다. 입시에 떨어지고 고향에 돌아온 세잔은 아버지가 운영하는 은행에 취직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자신이 그린 작품들을 미술대전에 출품하지만 매번 퇴짜를 맞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비웃을지라도 세잔은 포기하지 않는데요. 시골에 화방을 마련하고 묵묵히 자신만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의 나이 56세, 처음 열린 개인전. 사과 정모라를 비롯해 150점의 그림을 전시하는데요. 세잔의 그림은 새로운 시대를 여는 혁명의 신호탄이 됩니다. 혹시 지금 스마트폰 충전기나 보조 배터리를 가지고 계신가요? 숫자 플러스 알파벳 A라고 적혀 있을 텐데요. 알파벳 A는 전류의 단위 암페어를 줄인 약어입니다. 1월 20일 오늘은 프랑스의 물리학자이자 수학자 앙드레 마리 앙페르의 생일인데요. 전기역학 연구에 전념하여 전자기하계의 혁신을 일으켰습니다. 전류를 측정하는 단위 암페어는 앙페르의 이름에서 따왔는데요. 영어로 발음하면 암페어. 과학자라고 하면 왠지 무뚝뚝하고 진지할 것만 같지만 앙페르는 아주 엉뚱하고 재밌는 천재였는데요. 무언가 하나에 꽂히면 주변을 전혀 보지 못하는 몰입의 왕이었습니다. 파리 시내를 걷던 앙페르는 갑자기 머릿속에 기막힌 수학 공식이 떠올랐습니다. 종이가 없어 안절부절 못하던 그는 때마침 눈앞에 까만색 칠판이 보여 얼른 분필을 꺼내어 수학 문제를 적어놓고 문제를 풀기 시작합니다. 그래, 이 문제는 이 방식으로 풀면 해결되는 거였어. 그런데 한참 문제를 풀고 있는데 칠판이 조금씩 앞으로 움직입니다. 뭐야? 칠판이 왜 앞으로 움직이지? 앙페르는 무의식적으로 발을 옮겨가며 수학 계산식을 계속 써내려갔는데요. 칠판이 점점 빨리 움직이자 덩달아 뛰기 시작합니다. 숨을 헉헉거리며 마지막 답을 쓰려는 순간 칠판은 쌩 하고 멀리 사라지고 마는데요. 알고 보니 칠판이 아니라 마차의 뒷면에 나무판이었던 것. 앙페르의 재미있는 일화는 더 있는데요. 강의 시간이 되어 연구실에서 나가며 부재중이라고 적어놓습니다. 강의를 마치고 자기 연구실에 다시 돌아왔는데 연구실 앞에서 부재중이군. 나중에 다시 와야겠군. 부재중 문구만 보고 자기 연구실인 줄 모르고 연구실을 찾아 헤맸다고 하네요. 앙페르는 대학 강의에서도 손수건으로 칠판을 닦고 칠판 닦기로 땀을 닦았다고 하는데요. 어떤가요? 정말 놀라운 몰입 능력이지 않나요? 뭔가에 한번 몰입하면 깜빡하고 자주 실수하는 분들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어쩌면 앙페르와 같은 몰입의 천재일지도 모르니까요.
1월 21일 오늘은 20세기 패션의 제왕 크리스티앙 디올의 생일인데요. 코코 샤넬과 더불어 대중에게 가장 많이 알려진 디자이너입니다. 재밌는 건 여성 디자이너 샤넬은 자유롭고 실용적인 옷을 디자인했다면 남성 디자이너 디올은 화려하고 아름다운 옷을 디자인했다는 사실. 그렇다면 두 사람의 패션 스타일 차이는 여성을 바라보는 남성과 여성의 시각 차이 때문일까요? 두 사람의 스타일을 결정지은 건 20세기 두 차례 걸쳐 일어난 전쟁이었다는 사실. 1914년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남성들은 전쟁터로 떠났고 여성들은 간호사나 공장 노동자로 일해야만 했습니다. 19세기 말 여성들이 입었던 코르셋과 드레스를 입고서는 도저히 일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샤넬은 일하는 여성들을 위해 활동하기 편한 옷을 디자인했는데요. 발목이 보이도록 치마를 잘라내고 소매도 쉽게 걷어올릴 수 있게 하였습니다. 허리를 조아매는 코르셋은 과감히 버리고 직선으로 떨어지도록 디자인했는데요. 샤넬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장 코르셋을 버려요. 숨을 쉬어야 일을 하지. 1945년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세계는 너무나 참혹했습니다. 전쟁 기간 내내 배급제로 인해 여성들은 밋밋한 군복 같은 옷만 입어야 했고 원단을 아끼기 위해 치마는 짧고 좁았습니다. 전쟁이 끝난 시점에 유럽은 잿더미 그 자체였고 사람들은 심각한 우울증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디올은 전쟁의 우울함을 날려버릴 치료제가 필요하다고 봤는데요. 그래서 선택한 것이 극단적인 화려함. 전쟁 중에는 상상도 못할 18m나 되는 천을 사용해 꽃봉오리처럼 풍성한 치마를 디자인하고 샤넬이 버린 코르셋을 다시 선택하는데요. 디올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라만 봐도 기쁨을 주는 꽃처럼 꽃과 같은 여성을 위해 디자인합니다. 샤넬은 1차 세계대전으로 일해야 하는 여성들을 위해 바지를 디자인했다면 디올은 2차 세계대전으로 지치고 우울한 여성들을 위로하기 위해 치마를 디자인했던 것. 어떤가요? 여성에게 실용성과 자유를 선물한 샤넬도 화려함과 환상을 선물한 디올도 모두 여성을 구원하지 않았나요? 덕분에 오늘을 살아가는 여성들은 바지와 치마, 무엇을 선택하더라도 실용적이면서도 아름다울 수 있으니까요. 1월 22일 오늘은 19세기 영국 낭만주의를 대표하는 시인 조지 고든 바이런의 생일인데요. 당대 최고의 천재 시인이자 가는 곳마다 스캔들을 남긴 세계의 바람둥이로도 유명합니다. 대표작 돈주왕은 여성에게 쉽게 유혹되는 남성을 풍자적으로 그린 서사시인데요. 바이런의 인생과 닮은 작품이란 사실. 바이런은 셰익스피어 이후 영국에서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스타였는데요. 수려한 외모와 천재적인 글솜씨, 모험을 좋아하는 낭만적 기질까지 스타성을 두루 갖추었다고 합니다. 오늘날 소셜미디어의 인싸들이 사용하는 어느 날 아침 일어나 보니 유명해져 있더라의 원조가 바로 바이런인데요. 24살의 나이에 포르투갈, 스페인, 그리스를 여행하고 집필한 수필 차일드 헤럴드의 순례로 하루아침에 스타가 됩니다. 하지만 당대 최고의 스타 바이런이 사실은 태어날 때부터 신체 장애가 있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1788년 영국 런던에서 태어난 바이런은 태어날 때부터 오른쪽 다리가 휘어진 선천적 내반족을 앓았는데요. 발바닥이 뒤틀려 있어 심하게 절뚝거렸습니다. 당시에는 신체 장애에 대한 인식이 낮았는데요. 사람들은 어린 바이런에게 절름발이 녀석이라고 놀렸다고 합니다. 어린 바이런은 걷거나 뛰는 것으로 놀림받자 스포츠 활동을 통해 자신의 육체를 단련하는 데 집중하는데요. 혹독한 훈련으로 엄청난 수영 실력을 갖게 됩니다. 바이런은 1810년
유럽과 아시아를 가르는 다르다넬스 해협을 1시간 10분 동안 수영해서 횡단하는데요. 실제 기록상 인류 최초로 수영해서 건너간 사례였다는 사실. 난 구부러진 다리 때문에 춤은 못 추지만 대신 누구보다 빠르게 물살을 가를 수 있다네. 바이런은 또한 승마의 고수였는데요. 대학 시절 내내 말을 타고 다니며 누구보다 빠르게 캠퍼스를 질주했다고 합니다. 엄청 잘생겼는데 바다를 건널 만큼 수영을 잘하고 바람처럼 말을 타고 질주하는 천재 시인. 어떤가요? 수많은 여성들이 바이런에 열광할 만하죠. 하지만 중요한 건 바이런의 매력은 장애의 고통을 딛고 땀 흘려 성취한 노력의 결과라는 사실. 1월 23일 오늘은 19세기 프랑스의 화가 에두아르 마네의 생일인데요. 인상주의 미술의 아버지이자 선구자로 평가받습니다. 1863년 살롱전에 출품한 마네의 그림은 보수적인 심사위원들을 불쾌하게 만들며 낙선하는데요. 살롱전에서 떨어진 낙선자들의 전시회에 그림이 걸리며 세상에 알려집니다. 낙선전에 걸린 작품 중 가장 충격적인 작품이 바로 마네의 대표작 풀밭 위의 점심 식사. 당시 미술계의 관행은 여성의 누드는 신화 속 여신이나 요정만 가능했는데요. 마네는 양복 정장을 입은 남성들 사이에 일반 여성이 완전히 벌거벗은 채로 앉아있는 모습을 그렸습니다. 벌거벗은 여성은 부끄러워하기보다 관객을 당당하게 쳐다보고 있는데요. 파리의 점잖고 부유한 신사들이 숲속에서 몰래 매춘하는 모습을 폭로하는 그림이라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마네의 작품은 그림의 주제뿐만 아니라 스타일도 충격적이었는데요. 원근법을 파괴하고 거친 붓터치 자국을 그대로 남겼습니다. 당시 살롱전 심사위원들은 마네의 그림을 보고 이렇게 평가하는데요. 벌거벗은 매춘부를 그리다니 미친놈. 원근법과 명암도 모르는, 그림을 전혀 모르는 최악의 그림이야. 낙선전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마네는 그야말로 하루아침에 파리에서 욕을 가장 많이 먹는 화가가 되었는데요. 마네의 그림을 본 젊은 화가들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마네의 그림이야말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이야. 기존의 낡은 규칙과 관습을 깨부수고 자유롭게 그리고 싶은 걸 그리는 거야. 이 사건을 계기로 젊은 화가들은 마네의 주변에 모여들기 시작했는데요. 그들은 매일 밤 카페에 모여 새로운 예술을 토론했습니다. 이 모임을 훗날 사람들은 이렇게 부르는데요. 인상주의 그룹. 재밌는 건 마네는 인상파 전시회에는 자신의 작품을 출품하지 않았는데요. 대신 젊은 인상파 화가들에게 밥과 술을 사주고 조언과 격려를 하는 든든한 멘토였다는 사실. 살롱전에서 떨어지고 낙선전에서조차 엄청난 욕을 먹었던 마네는 이렇게 말합니다. 욕을 먹는다는 건 남들과 다르다는 증거야. 혹시라도 세상 사람들의 평가가 두려워 욕먹을까봐 망설이고 있다면 마네처럼 당당하게 나아가길 바랍니다. 1월 24일 오늘은 20세기 미국 문학을 대표하는 작가 이디스 워튼의 생일인데요. 1921년 소설 순수의 시대로 여성 최초로 퓰리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순수의 시대는 뉴욕 상류사회의 위선과 관습 때문에 꿈과 사랑이 좌절되는 과정을 그린 작품인데요. 마틴 스콜세지 감독에 의해 영화로도 만들어졌습니다. 미국 속담에 Keeping up with the Joneses라는 문장이 있는데요. 직역하면 존스 가문을 따라잡다, 의역하면 남들만큼 잘 살려고 애쓰다. 존스 가문은 뉴욕 최고의 명문가인데요. 이디스는 1862년 존스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금수저 작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그녀의 인생은 작가로 독립하기 위한
고통스러운 여정이었단 사실을 아시나요? 당시 상류층 여성에게 요구되는 덕목은 사교계의 꽃이 되어 좋은 가문의 남자와 결혼하는 것이었는데요. 부모님의 성화에 못 이겨 23살에 명문가 출신 남자와 결혼합니다. 그녀의 남편은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한 신랑감이었는데요. 사실 조울증과 우울증으로 오가는 양극성 환자였습니다. 남편을 돌보는 건 아내의 의무라고 믿으며 이디스는 남편에게 헌신하지만 갈등은 더 깊어지는데요. 결혼 생활의 고통을 견디기 위해 택한 것이 바로 글쓰기였습니다. 30대 후반이 되어서야 첫 단편을 쓰고 40대 후반에야 비로소 인기 작가가 된 이디스 워튼. 그녀는 결혼 28년 만에 이혼을 결심합니다. 알고 보니 남편이 두 집 살림을 하고 있었던 것. 치료를 핑계로 따로 지냈던 남편이 사실은 젊은 내연녀와 두 집 살림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기가 막힌 건 내연녀의 아파트값과 생활비가 모두 이디스의 통장에서 몰래 훔친 돈이었다는 사실. 상류사회의 완벽한 구성원이 되기 위해 평생을 참고 살았던 이디스. 그녀가 58세의 나이에 완성한 걸작 순수의 시대는 소설이 아니라 어쩌면 그녀 자신의 인생 이야기였습니다. 소설 마지막 장면에는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그는 자신이 무언가를,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꽃을 놓쳐버렸다는 걸 알고 있었다. 어떤가요? 아직도 존스 가문을 따라잡고 싶나요? 남들의 시선 때문에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꽃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1월 25일 오늘은 현대 페미니즘의 선구자이자 20세기 모더니즘 문학을 대표하는 작가 버지니아 울프의 생일인데요. 의식의 흐름 기법으로 현대소설 작업에 혁신을 일으킨 작가로 평가받습니다. 타임지가 선정한 20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100인에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대표작으로는 소설 델러웨이 부인, 올란도, 자기만의 방이 있습니다. 울프는 여성인 자신이 소설을 쓸 수 있었던 건 천재적인 재능 때문이 아니라 글을 쓸 수 있는 자기만의 방이 주어졌기 때문이라고 고백하는데요. 1882년 영국 런던에서 태어난 버지니아 울프는 아버지가 작가였기에 어릴 때부터 아버지의 거대한 서재에서 마음껏 책을 읽고 글을 쓸 수 있었지만 동시대를 산 다른 여성들은 어떤 기회도 누릴 수 없었습니다. 당시 여성들에겐 책을 읽을 수 있는 서재는커녕 혼자 쉴 수 있는 작은 방 한 칸조차 없었는데요. 온 가족이 드나드는 거실에서 하루 종일 대기 상태여야 했습니다. 20세기 초까지만 하더라도 여성들은 거실에서 조용히 자수를 놓거나 바느질을 하거나 남편이나 아이들이 말을 걸면 즉시 대답하고 시중을 들어야만 했다는 사실. 소설 오만과 편견을 쓴 작가 제인 오스틴조차 시끄러운 거실에서 몰래 소설을 썼는데요. 누가 들어오면 급하게 원고를 덮고 바느질을 하는 척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문학적 재능이 아무리 많을지라도 누군가 5분마다 말을 걸거나 계속해서 눈치를 봐야 하는 환경이라면 문학작품을 완성하기 어렵지 않을까요? 여성이 글을 쓰려면 반드시 돈과 자기만의 방을 가져야만 합니다. 버지니아 울프의 목소리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방해받지 않을 권리, 사색할 수 있는 자유. 얼마 전 꿈을 꿨는데요. 둥근 지붕을 가진 고즈넉한 집에 온갖 책들이 꽂혀있는 서재, 마당이 잘 보이는 조용한 방에 앉아 글을 쓰고 있는 꿈을 꿨습니다. 우리를 낳아준 어머니들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꿈을 꿨어요.
1월 26일 오늘은 흑인 여성 최초로 비행기 조종한 베시 콜먼의 생일인데요. 성차별과 인종차별을 극복하고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한 불굴의 아이콘입니다. 1892년 미국 텍사스주의 가난한 소장농 집안에서 13남매 중 10번째로 태어난 그녀는 어릴 때부터 뜨거운 태양 아래서 하루 종일 목화를 따야만 했는데요. 흑인 전용 학교에 가려면 매일 7km를 걸어야만 했습니다. 성인이 되어 일자리를 얻기 위해 시카고로 간 그녀는 미용실에서 매니큐어를 발라주는 일을 했는데요. 어느 날 1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비행기 조종사들의 무용담을 듣게 됩니다. 나도 비행기를 직접 조종해서 하늘을 날고 싶어. 처음으로 꿈을 품은 그녀는 미국 내 모든 비행학교의 문을 두드리는데요. 돌아온 답변은 차가운 조롱뿐이었습니다. 비행기 조종이 장난인 줄 알아? 여자는 안 돼. 더러운 흑인은 더더욱 안 돼.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고 다른 방법을 찾습니다. 미국에서 안 받아준다면 프랑스에 가서 비행기 조종수를 배우겠어. 그날 이후 그녀는 낮에는 미용실에서 돈을 벌고 밤에는 프랑스 학원을 다녔는데요. 5년간 악착같이 모은 돈으로 1920년 진짜 프랑스로 가는 배에 오릅니다. 프랑스 비행학교에 입학한 그녀는 7개월 만에 비행 면허증을 땄는데요. 신문 1면을 장식할 정도로 화제가 되었지만 여전히 흑인 여성을 채용해주는 항공사는 없었습니다. 그녀가 선택한 건 고개 비행. 하늘을 나는 비행기 날개 위를 걷고 공중제비를 도는 위험천만한 묘기. 그녀는 하늘 위에서 자신을 거절했던 세상을 향해 이렇게 외쳤습니다. 땅에서는 편견과 차별이 넘쳐나지만 하늘에는 어떤 차별도 없습니다. 하늘에선 오직 실력으로만 평가받으니까요. 사람들은 항상 내게 말했어요. 넌 안 돼. 그건 그들의 의견일 뿐이에요. 나는 그 말을 거부합니다. 누군가 넌 안 돼 라고 말한다면 거부하세요? 할 수 있다는 거 직접 보여주세요. (1월 27일) 오늘은 판타지 장르의 영원한 교과서이자 전 세계 아이들의 필독서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의 작가 루이스 캐럴의 생일인데요. 1865년 소설이 처음 발표되었을 때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당시 아동문학은 착한 어린이가 되어라, 부모님 말씀 잘 들어라 같은 딱딱한 도덕교과서였거든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는 교훈과 도덕 같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 수많은 말장난과 수수께끼 같은 넌센스만 가득한데요. 오직 아이들에게 즐거움을 주기 위해 쓰여졌다는 사실. 기상천외한 엉뚱한 이야기를 탄생시킨 작가가 옥스퍼드 대학의 깐깐한 수학 교수님이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루이스 캐럴의 본명은 찰스 러디지 도지슨인데요. 옥스퍼드 대학에서 20여 년 넘게 수학을 가르친 교수님이었습니다. 그에게는 남모를 콤플렉스가 있었는데요. 심각한 말더듬이었던 것. 하지만 신기하게도 아이들 앞에서는 말더듬 증세가 사라졌습니다. 어느 여름날 대학 학장의 아이들과 보트를 타고 놀던 도지슨 교수. 지루해하는 아이들을 위해 즉석에서 이야기를 지어내기 시작합니다. 앨리스가 이상한 나라로 갈 때 토끼굴에서 떨어지는 장면을 기억하시나요? 쿵 하고 바로 떨어지지 않고 한참 오랫동안 천천히 떨어지는데요. 추락하면서 벽에 걸린 지도도 보고 잼병을 꺼내 살펴보기도 하고 혼잣말을 하기도 하는데요. 사실 다음에 들려줄 이야기를 지어내기 위해 시간을 끌었던 것.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하지?
에라이 모르겠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야. 나머진 다음에. 지금이 바로 다음이에요. 이야기 계속 들려줘요. 다음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재촉할 때마다 진땀을 흘리며 새로운 캐릭터를 등장시켰는데요. 이상한 나라 앨리스의 엉뚱한 캐릭터들이 끊임없이 등장하는 건 이런 이유였다고 하네요. 소설이 출판된 계기도 재밌는데요. 대학 학장의 집을 방문한 어떤 소설가가 탁자 위에 놓인 앨리스 이야기를 읽어보곤 책을 좋아하지 않는 6살짜리 아들에게 보여줬다고 합니다. 그러자 어린 아들은 간절한 목소리로 외칩니다. 난 이 이야기가 한 권이 아니라 6만 권짜리면 좋겠어. 해리포터 시리즈의 작가 조앤 롤링이 가장 닮고 싶은 롤모델로 삼은 작가는 누구일까요? 시도니 가브리엘 콜레트. 1월 28일 오늘은 20세기 프랑스 문학을 대표하는 작가 시도니 가브리엘 콜레트의 생일인데요. 여성의 욕망을 당당하게 표현해서 희망을 주는 우리의 콜레트로 불렸습니다. 그녀의 인기가 얼마나 대단했냐면요. 사춘기 소녀들의 생각을 담은 소설 클로딘의 학창시절이 발표되자 프랑스 전역은 그야말로 클로딘 열풍에 휩싸였는데요. 드레스, 비누, 향수, 화장품, 심지어 아이스크림까지 모든 물건에 클로딘이란 이름이 붙여 팔려나갔습니다. 아이돌 굿즈 열풍의 원조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고 그녀의 소설이 흥미만 유발하는 소설은 아니었습니다. 여성 작가 최초로 프랑스 최고 권위를 가진 공쿠르 아카데미 회장직을 맡을 정도로 문학성을 인정받았으니까요. 콜레트의 열정은 나이가 들어도 식지 않았는데요. 78세가 되던 해 그녀는 자신의 소설 지지를 브로드웨이 연극으로 올릴 준비를 합니다. 하지만 큰 고민에 빠지는데요. 천방지축 소녀에서 우아한 숙녀로 변신하는 매력적인 주인공 지지를 맡을 배우가 없었던 것. 수백 명의 배우 오디션을 봐도 마음에 드는 배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호텔 로비에서 관절염 때문에 휠체어에 앉아있던 콜레트는 어떤 아가씨를 발견하는데요. 호텔에 머물며 영화의 단역으로 출연 중인 무명배우였습니다. 콜레트는 아픈 다리도 잊은 채 휠체어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치는데요. 나의 지지가 여기 있었군요. 당장 아가씨에게 달려가 연극의 주인공을 맡아달라고 부탁합니다. 작가님, 솔직히 고백하자면 전 연기를 배운 적은 없고 춤만 췄어요. 아직 브로드웨이 무대에서 주인공 맡을 실력이 못 돼요. 아니에요. 당신은 연기할 필요가 없어요. 날 믿으세요. 당신은 이미 지지 그 자체니까. 콜레트의 말에 용기를 얻은 그녀는 브로드웨이 연극 무대에 오르는데요. 연극은 대성공을 거두며 하루아침에 세계적인 스타가 됩니다. 콜레트가 첫눈에 알아보고 나의 지지라고 불렀던 무명 배우의 이름은 오드리 헵번. 겹겹이 층으로 쌓인 얇은 빵을 한 입 베어 물면 바사삭 부서지며 입안 가득 퍼지는 버터향. 바삭한 크로아상에 따뜻한 커피 한 잔이면 미소가 절로 나오는데요. 1월 30일 오늘은 크로아상 데이. 흔히 크로아상을 프랑스를 대표하는 빵으로 알고 있는데요. 크로아상은 원래 오스트리아 빈에서 즐겨 먹던 전통빵입니다. 크로아상의 원래 이름은 키펠인데요. 전쟁의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 탄생한 빵이란 사실을 아시나요? 1683년 세계 최강국이었던 오스만 투르크 제국은 강력한 군대를 이끌고 오스트리아를 침공하는데요. 오스트리아의 수도 빈은 오스만 제국군에 포위되어 함락 직전의 위기에 처합니다.
오스트리아 군대가 할 수 있는 거라곤 지원군이 올 때까지 단단하게 쌓아 올린 성 안에서 버티는 일뿐. 오스만 제국은 굳게 닫힌 성문을 뚫기 위해 모두 잠든 깊은 밤 땅굴을 파기 시작하는데요. 성벽 밑으로 땅굴을 파서 성문을 폭파하려는 작전이었습니다. 땅굴을 파서 성벽을 무너뜨릴 거라곤 꿈에도 생각 못할 거야. 하지만 깊은 밤에도 유일하게 깨어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매일 신선한 빵을 굽기 위해 새벽 일찍 일어나 빵을 만들던 제빵사들. 이보게, 아까부터 쿵쾅거리는 소리가 들리는데 혹시 적들이 땅굴 파는 소리 아니야? 제빵사들의 신고 덕분에 오스트리아 군대는 새벽 기습을 막아낼 수 있었는데요. 때마침 지원군이 도착하여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오스트리아의 제빵사들은 오스만 제국을 물리치고 전쟁에서 승리한 걸 기념하기 위해 특별한 빵을 굽는데요. 오스만 투르크 국기에 그려진 초승달 모양을 본뜬 빵을 만들어 먹습니다. 우리가 바로 오스만의 초승달을 잘근잘근 먹어치웠다. 그렇다면 크루아상은 어떻게 프랑스에 전해졌을까요? 오스트리아의 공주 마리 앙뚜아네트는 프랑스 루이 16세와 결혼하는데요. 고향에서 즐겨 먹던 빵 키페를 잊지 못했습니다.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리 앙뚜아네트를 위해 프랑스 제빵사들은 키페를 굽는데요. 빵 모양이 초승달이라 크루아상이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크루아상은 프랑스어로 초승달. 겹겹이 층으로 쌓인 얇은 빵을 한 입 베어 물면 바사삭 부서지며 입안 가득 퍼지는 버터향. 바삭한 크루아상에 따뜻한 커피 한 잔이면 미소가 절로 나오는데요. 1월 30일 오늘은 크루아상 데이. 흔히 크루아상을 프랑스를 대표하는 빵으로 알고 있는데요. 크루아상은 원래 오스트리아 빈에서 즐겨 먹던 전통빵입니다. 크루아상의 원래 이름은 키펠인데요. 전쟁의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 탄생한 빵이란 사실을 아시나요? 1683년 세계 최강국이었던 오스만 투르크 제국은 강력한 군대를 이끌고 오스트리아를 침공하는데요. 오스트리아의 수도 빈은 오스만 제국군에 포위되어 함락 직전의 위기에 처합니다. 오스트리아 군대가 할 수 있는 거라곤 지원군이 올 때까지 단단하게 쌓아 올린 성 안에서 버티는 일뿐. 오스만 제국은 굳게 닫힌 성문을 뚫기 위해 모두 잠든 깊은 밤 땅굴을 파기 시작하는데요. 성벽 밑으로 땅굴을 파서 성문을 폭파하려는 작전이었습니다. 땅굴을 파서 성벽을 무너뜨릴 거라곤 꿈에도 생각 못할 거야. 하지만 깊은 밤에도 유일하게 깨어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매일 신선한 빵을 굽기 위해 새벽 일찍 일어나 빵을 만들던 제빵사들. 이보게, 아까부터 쿵쾅거리는 소리가 들리는데 혹시 적들이 땅굴 파는 소리 아니야? 제빵사들의 신고 덕분에 오스트리아 군대는 새벽 기습을 막아낼 수 있었는데요. 때마침 지원군이 도착하여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오스트리아의 제빵사들은 오스만 제국을 물리치고 전쟁에서 승리한 걸 기념하기 위해 특별한 빵을 굽는데요. 오스만 투르크 국기에 그려진 초승달 모양을 본뜬 빵을 만들어 먹습니다. 우리가 바로 오스만의 초승달을 잘근잘근 먹어치웠다. 그렇다면 크루아상은 어떻게 프랑스에 전해졌을까요? 오스트리아의 공주 마리 앙뚜아네트는 프랑스 루이 16세와 결혼하는데요. 고향에서 즐겨 먹던 빵 키페를 잊지 못했습니다.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리 앙뚜아네트를 위해 프랑스 제빵사들은 키페를 굽는데요. 빵 모양이 초승달이라 크루아상이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크루아상은 프랑스어로 초승달.
혹시 안경을 쓰고 잠을 자는 분이 계신가요? 너무 피곤해서 잠든 경우를 제외하면 보통은 불편해서 안경을 벗고 자죠. 1월 31일 오늘은 세계음악사에서 가곡의 왕으로 불리는 작곡가 슈베르트의 생일인데요. 잠을 잘 때도 안경을 벗지 않았습니다. 슈베르트는 자다가도 악상이 떠오르면 눈 뜨자마자 바로 악보에 적을 수 있도록 평생 안경을 벗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31살의 짧은 생을 살았지만 무려 1000편이 넘는 곡을 작곡했습니다. 슈베르트는 가곡의 왕이란 호칭답게 600편이 넘는 가곡을 작곡했으며 500편의 피아노곡, 150편의 합창곡과 9편의 교향곡을 작곡했는데요. 수많은 명곡을 남긴 슈베르트가 평생 집과 피아노도 없이 친구들 집에 얹혀 살며 작곡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1797년 오스트리아 빈의 가난한 초등학교 교사의 12번째 아들로 태어난 슈베르트는 너무 가난해서 오선지를 살 수조차 없었는데요. 낡은 책 귀퉁이나 식당 메뉴판 뒤에 음표를 그려놓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평생을 응원해준 친구들이 있었는데요. 슈베르트가 돈 때문에 작곡을 못할까 봐 걱정했던 친구들은 아예 슈베르트를 후원하는 모임을 만듭니다. 모임의 이름은 슈베르티아데, 우리말로 하면 슈베르트의 밤. 친구들은 슈베르트에게 밥을 사주고 슈베르트가 머물 수 있도록 방과 피아노가 있는 거실을 제공했는데요. 특히 시인이자 배우인 절친 프란츠 폰 쇼퍼는 방황하던 슈베르트가 작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해 주었습니다. 슈베르트, 너 같은 천재가 푼돈 벌겠다고 시간 낭비하면 안 돼. 먹고 사는 건 내가 책임질 테니까 넌 우리 집에서 그냥 네가 쓰고 싶은 곡만 써. 슈베르트가 작곡한 불멸의 명곡들은 친구들의 따뜻한 응원 덕분에 탄생할 수 있었던 것. 평생 가난했지만 그 누구보다 사람 부자였던 슈베르트. 어쩌면 그 어떤 부자보다 풍요롭고 행복한 인생을 산 게 아닐까요? 1월의 마지막 날이자 슈베르트의 생일을 맞아 오늘 하루만큼은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따뜻한 마음 나누시길 바랍니다.